뭐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버스를 타고 와놓고선 지금 감히 그 입으로 파혼 얘기를 먼저 꺼내요? 최수진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에 고요하고 고급스러운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반응할 새가 없었습니다. 촥! 차가운 물 한 컵이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졌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남자의 고생스러워 보이는 얼굴을 타고 내려와 낡고해진 셔츠 깃을 적셨습니다. 남자는 물을 닦아내지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분노로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수진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끼얹은 그 물 한 잔이 아들의 미래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는 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에 흠뻑 젖은 저 남자는 이름 없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야 이야기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통쾌한 비극의 전말을 파헤치기 전에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48시간 전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한남 더 힐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울의 밤은 한강 수면에 반사된 불빛으로 일렁겼지만 태양그룹 회장의 펜트하우스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이도현 회장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아 창밖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불렀습니다.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이서아가 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현 회장은 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중저음의 목소리지만 단호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모레 있을 상견례. 태양그룹이나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자꾸나. 서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내 딸아, 사람의 본성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누구인지 그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가 회장이고 네가 상속녀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쓰고 나타날 게다. 나는 네가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 이서아로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일찍 어미를 여의고 서아는 도현 회장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딸을 비단결처럼 곱게 키웠지만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잔인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전용차도 타지 않을 것이고 강 비서도 데려가지 않겠다. 우리 부녀 딱 둘이서만 가는 거다. 평범한 서민, 가족의 자격으로 말이다. 서아는 가볍게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서아와 김민규의 러브스토리는 갤러리아 문화센터의 와인 테이스팅 수업에서 아주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적인 외모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민규는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자란 서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0개월간의 연애 동안 그는 늘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가 프로포즈 했을 때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다정함이 곧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요. 토요일 아침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넓은 드레스룸에서 도현 회장은 영국에서 수제로 맞춘 최고급 정장들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손이 멈춘 곳은 옷장 가장 깊숙한 구석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유행이
진한 어깨가 펑퍼짐한 회색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셔츠 소매는 약간 해져 있었고 깨끗이 닦았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진 구두가 함께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권위 있는 회장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할 법한 고단하고 남루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서아 역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에르메스 가방도 까르띠에 보석도 없었습니다. 심플한 흰색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고 화장은 옅게 했습니다. 마치 삶에 치여 사는 평범한 직장인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 택시 부를까요? 서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도연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갈 거야.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서아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회장은 마치 이것이 일상인 양 태연한 얼굴로 거리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침착함이 세화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균의 가족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민규의 사랑은 이 가난이라는 껍데기를 뛰어넘을 만큼 클까? 민균의 가족은 사실 서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백화점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작은 장사를 하며 이태원 구시가지에 산다는 것 정도만 알았습니다. 깨끗하지만 가난한 프로필이었죠.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두 부녀가 내리자 가을 바람에 도연 회장의 헐렁한 양복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들은 식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번쩍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스클래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고급 식당 로비 앞에 끼익하고 멈춰 섰습니다. 발렛 파킹 직원이 급히 달려와 허리를 굽히며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건설 회사 사장인 김준호 씨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내렸습니다. 이어 민규의 어머니인 최수진 여사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내렸는데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였으며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지 확인하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신랑 민규가 내렸는데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 차 키 흠집 안 나게 조심해. 준호 씨가 익숙한 듯 거만한 태도로 직원에게 키를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인도 쪽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규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아, 저기 서아랑 아버님 오시네요. 수진 씨 입가에 걸려있던 사교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걸어오는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차가 없다. 운전기사도 없다. 오스카림은 낡았다. 그녀가 남편을 돌아보며 경멸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걸어오는 거야. 사돈 될 집이 차 한 대도 없는 거야. 아니면 버스라도 타고 온 거야.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실망과 무시가 역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연 회장과 서아가 가까이 다가오자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서아는 민규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민규의 어색하고 시선을 피하는 미소뿐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 씨였습니다. 인사는 인사였지만
면도 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 두 분 정말 걸어오신 거예요? 이 날씨에 걸어오시다니 용기도 대단하시네. 도연 회장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날씨가 좋아서 산책 겸 좀 걸었습니다. 수진 씨는 입꼬리를 비틀며 도현 회장의 낡은 구두부터 낡은 셔츠 귀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없으니 날씨가 좋아 보여서 걷는 거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강남 상견례 자리에 버스를 타고 오다니 참 보기 드문 일이네요. 민규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어머니의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민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서주기를 한마디라도 해서 우리 부녀를 감싸주거나 최소한 분위기라도 바꿔주기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솜의 끝만 만지작거리며 서아의 구조 요청 같은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자, 밖에서 서 있으면 사람들 쳐다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민규가 서둘러 손짓하며 어색함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5사람은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이는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지만 내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꽉 깍지 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 씨의 돈 냄새 나는 말들과 경멸이 머릿속에서 계속 윙윙거렸습니다. 차가 없으니 그렇겠지.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민규의 태도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남자가 가족의 부당함 앞에서 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허세만 가득한 껍데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도연 회장은 여전히 태연하게 가죽으로 된 메뉴판을 넘기며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격 테스트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이미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턱짓으로 물을 따르라고 시키는 저 수진 씨는 자신이 곧 제 발로 자기 집안의 황금 동아줄을 걷어차 버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상급 국화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지만 아무도 그 향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서로 정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 씨의 날카로운 눈은 바코드 스캐너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회장의 낡은 양복 어깨 재봉선에서 시작해 시계 하나 없는 손목을 지나 식탁 아래 달아 빠진 구두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동정인지 조소인지 모를 비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사돈어른, 패션 감각이 참 소박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꾸밈 없는 분은 보기 드문데 말이죠. 말은 부드럽게 들릴지 몰라도 단어 하나하나가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도현 회장은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준호 씨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헛기침하며 자신이 이 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집안의 합병 아니겠습니까? 균형이 맞아야 오래가는 법인데 그는
말끝을 흐리며 서아 부녀의 행색을 힐끔거리고는 혀를 찼습니다. 솔직히 우리 민규 녀석이 죽고 못 살게 굴어서 우리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공중에 무겁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은 서아는 무릎 위 주먹을 더욱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쳐다보니 마치 그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 장치에 기록하듯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수진 씨는 도연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솔직하게 말하죠. 전 이 결혼이 댁내한테는 너무 큰 옷이라고 봅니다. 말과 함께 그녀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서아 쪽으로 스윽 밀었습니다. 요즘 격식 있는 집안은 다들 이 정도는 따르는 법이에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글씨가 빼곡한 A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단 리스트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골드 금장, 샤넬 클래식 전복, 시부모용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커플 시계, 수입 밍크 코트, 각 품목 옆에는 색상 코드 모델명,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2억 원은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구멍가게를 한다는 위장 신분의 아버지에게는커녕 어지간한 중산층 가정에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서아가 말 더듬으며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리는 무슨 이건 우리 상류층의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내가 많이 봐준 거라고요. 우리 집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한데 남들이 보고 비웃게 할 순 없잖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눈빛이 갑자기 날카롭고 잔인하게 변하며 서아의 가장 큰 아픔을 후벼 팠습니다. 원래 예단이니 이바지 음식이니 하는 건 친정엄마가 챙기고 가르치는 건데 얘 엄마가 일찍 죽어서 아마 아무도 이런 법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겠죠. 쿵! 서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조여들고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모욕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짓밟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민규는 얼굴이 벌개져서 기어들어 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에 애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수진 씨가 묵살해버렸습니다. 서아는 민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고 간청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 나를 지켜줘. 우리 엄마를 지켜줘. 하지만 민규는 찻잔만 내려다보며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그 순간 서아가 사랑했던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의 이미지는 비누 거품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고 아름다운 한정식이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호 씨가 혀를 차며 마지막 칼을 꽂았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이 결혼 우리한테는 완전히 믿지는 장사입니다. 대단히 손해죠. 내 아들은 번듯한 유학생 출신이라 재벌가 딸이나 국회의원 조카하고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백화점 점원을 며느리로 들이라니. 정말이지 너무 아깝단 말입니다.
내내 침묵하며 참아왔던 도현 회장이 갑자기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사돈 부부의 헛소리를 끊어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의 선하고 순종적인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데 지친 맹수의 차갑고 위험 있는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믿지는 장사고 아쉬우시면 도연 회장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벌가 딸이나 국회의원 조카 찾아서 사돈 맺으시죠. 수진 씨는 멍하니 입을 벌렸고 준호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도연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나는 내 금쪽 같은 딸을 이렇게 인격이 저렴한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뭐야? 지금 뭐라고 했소? 준호 씨가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렴한 집안이라고. 서아야 일어나라. 도연 회장이 명령하듯 말하고는 떨고 있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민규가 당황하여 일어섰지만 도연 회장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막아세웠습니다. 김민규 군, 자네를 처음부터 지켜봤네. 자네는 연인을 보호하는 말 한마디 못하더군. 자네같이 비겁한 놈은 내 딸 신발끈 묶어줄 자격도 없어. 말을 마친 그는 넋이 나가 충격에 빠진 세 사람을 뒤로하고 서아의 손을 이끌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카운터 앞에 멈춰 서서 마지막 예의로 먹지도 않은 식사비를 계산하려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촥! 등골과 목덜미로 차가운 느낌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이 셔츠 깃을 타고 흘러 회색 양복을 적셨습니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도연 회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빈 컵을 손에 든 채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씩씩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거지 같은 게. 그녀가 소리를 질러 강남의 고급 로비를 울렸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먼저 파혼을 해 버스 타고 다니는 주제에 자존심은 세우고 싶니? 내가 너희를 찼어야 맞는 거라고. 쨍그랑. 그녀는 컵을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리 파편이 김씨 집안의 마지막 존엄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아들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놔. 네가 멍청해서 이런 천한 것들을 데려오니까 내가 이런 꼴을 당하잖아.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연 회장은 떨고 있는 지배인이 건넨 손수건을 말없이 받아 얼굴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기이할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저 더러운 물 따위로는 그의 인격을 더럽힐 수 없다는 듯이요. 서아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를 똑바로 쳐다본 뒤 마지막으로 민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말라 있었고 남은 건 극도의 실망뿐이었습니다. 김민규 씨, 어머님 물 한 잔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에서 깼네요. 영원히 안녕입니다. 두 분녀는 식당을 나섰고 뒤로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여자와 망신살 뻗친 김씨 집안 두 남자가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한남 더힐의 넓은 서재에서 도현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장석에 앉아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비서. 네 회장님. 자네 즉시 청구건설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게. 재무제표, 부실 채권 시공 비리까지. 전부 다 파헤쳐.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회장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회사 없다지만 저 집안의 먼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싶군. 품격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참교육을 시켜줘야겠어. 일주일 뒤 상세 보고서가 도현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천구건설은 현재 직원 월급이 3개월째 체불 상태입니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를 일삼고 있고 생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거액 대출이 있어 자금 흐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도현 회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가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뿌리부터도 썩었군. 그는 서류철을 덮으며 명령했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는 은행권에 정보를 흘려 천구건설에 대한 신용평가를 엄격하게 하라고. 그리고 태양그룹과 일하는 원청 업체들에게 지시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천구건설과의 신규 계약을 잠정 중단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천구건설 사장실에서 김준호 씨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보세요. 모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해 왜 지난주까지만 해도 된다며? 뭐라고? 건설사 쪽에서 하청 계약을 취소해. 이봐. 준호 씨는 전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졌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왜 모든 일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지? 이 모든 게 그 운명의 상견례 날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금융계 친구를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태양그룹 쪽에서 천구건설이 리스크가 크다고 언지를 줬다던데. 대한민국 땅에서 태양그룹이 고개를 저으면 누가 감히 끄덕이겠어. 태양그룹. 준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결과는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선명한 인물 사진. 고급 정장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 그 아래 적힌 글자 이도현 회장. 준호 씨는 의자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잖아. 바로 그 낡은 양복을 입고 다른 구두를 신고 아내가 물을 끼얹었던 자신이 믿지는 장사라고 불렀던 그 남자였습니다. 말도 안 돼. 준호 씨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 버스를 타 찢어진 옷을 입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심과 공포는 광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속았다고 조롱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일부러 가난한 척해서 우리 가족을 모욕한 거라고. 준호 씨는 책상을 내리쳤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평생을 바친 사업이 고작 물 한 잔과 모욕적인 말 때문에 물거품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 밥줄을 끊어놓겠다 이거지. 이도현.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권력에 취한 자의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호 씨는 전화기를 들어 저장만 해두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보세요? 일을 좀 부탁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줘. 그리고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보 보내. 준호 씨는 전화를 끊고 화면 속 이도현 회장의 사진을 노려보며 기괴하고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은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서울 하늘은 곧 폭풍우가 몰아칠 듯 잿빛이었습니다. 이도현 회장을 태운 검은색 고급 세단이 양평 별장으로 향하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현 회장은 희미한 조명 아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는 20년 넘게 그를 보필해온 운전 실력이 뛰어나고 충성심 깊은 송 기사가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개가 진내 조심해서 가게. 도현 회장이 당부했습니다. 네, 회장님은 편히 쉬십시오. 차가 시야가 가려진 교차로에 접근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송 기사가 가볍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가 교차로 한가운데로 진입하는 순간 빵빵빵. 맞은편 차선 갓길에 조용히 서 있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괴물처럼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트럭은 회전할 생각 없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핸들을 꺾고 중앙선을 침범해 도현 회장의 차 옆구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송 기사가 소리치며 베테랑의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쾅! 귀를 찢는 충돌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육중한 트럭이 도현 회장이 앉아있는 세단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고급 승용차는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며 몇 바퀴를 돈 끝에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 안에서 에어백이 하얗게 터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송 기사가 힘겹게 뒤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뒷좌석에서 도현 회장은 통증이 느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한쪽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쪽 눈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깨진 차창 너머로 그는 트럭이 멈추지도 않고 피해자를 확인하지도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럭은 후진하더니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괜찮네. 도현 회장이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고의야. 태양그룹 회장의 사고 소식은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서울 최고 명문 대학병원 VIP 병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갈비뼈 2개 골절, 타박상, 그리고 오른쪽 이마가 찢어져 십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아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아빠. 침대에 누워 각종 장비와 붕대를 감고 있는 아버지를 본 서아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어쩌다 이런 일이. 도현 회장은 고통스러웠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상처투성이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빠, 괜찮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어. 송 기사가 잘 대처해서 찰과상만 입은 거야. 울지 마라. 아빠, 아직 튼튼하다. 그는 딸에게 끔찍한 진실을 숨겼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계산으로 서아의 맑은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지쳐 잠들자마자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돌처럼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말해봐. 도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살기를 띄었습니다.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했습니다. 트럭은 그 근처 골목에서 2시간 동안 정차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가 도착하자마자 라이트를 켰습니다. VIP석을 노린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알고 있어. 도현 회장은 하얀 천장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누구지? 트럭은 대포차였습니다. 하지만 인근 도로 교통 카메라와 타이어 자국을 추적해 20km 떨어진 폐차장에 버려진 트럭을 찾았습니다. 도현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에 바로 넘기지 마. 그룹 보안팀을 써. 그놈이 사라지기 전에 운전자부터 찾아내.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추격전은 영화처럼 은밀하고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 비서는 최고의 조사 전문가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핸들에 남아있던 지문을 찾아내 비공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박철수, 상해 전과가 있고 도박 빚에 시달리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자금 세탁을 거쳐 박 씨의 사실혼 관계인 아내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성긴 법, 아무리 세탁해도 더러운 돈에는 냄새가 남습니다. 5일 뒤 인천항 근처의 허름한 여관, 3, 4호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보안팀이 들이닥쳐 백길로 필리핀으로 밀항하려 짐을 싸던 박 씨를 제압했습니다. 체포되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 박 씨는 벌벌 떨며 사주한 사람을 불었습니다. 청부 브로커였습니다. 브로커를 족치자 경찰 이 시점에서 강 비서가 증거를 넘김은 의문의 전화번호를 역추적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천구건설 김준호 사장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취조실에서 김준호의 비서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강 비서가 들어와 김준호가 사고처럼 보이게 깔끔하게 처리해 라고 지시한 통화 녹취록을 던지고 김준호가 비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김준호 사장이 시켰어요. 모욕을 당해서 복수하고 싶다고 했단 말입니다. 비서가 절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에 충격적인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청구건설 김준호 대표 태양그룹 회장 살인 청부 혐의로 긴급 체포. 강남의 임대 빌라에서 민규는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 김준호 씨가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 개인적인 원한으로 태양그룹 회장 살인을 청부한 게 맞습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말도 안 돼. 아버지. 민규가 말을 더듬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2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수진 씨가 뛰어내려왔습니다. TV 화면을 본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내 남편이 어떻게 살인을 해? 분명히 그 늙은이 이도현이 함정을 판 거야 함정이라고.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물건을 집어 던졌지만 잔혹한 현실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의 구속과 함께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천구건설은 머리 잃은 뱀처럼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주가는 곤두박질치다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시체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은행들이 달려들어 자산을 동결하고 빚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떼인 하청업체들이 본사를 포위하고 붉은 현수막을 걸고 피 같은 돈을 내놓으라 시위했습니다. 고생이라곤 모르고 자란 도련님, 민규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파트너들 가족과 친했던 사람들의 문을 하나하나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보석금 낼 돈만이라도.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갑게 닫히는 문뿐이었습니다. 자네 돌아가게. 누가 살인 청부업자 아들과 엮이고 싶겠나. 돕기는 무슨 자네 집이 우리 회사에 진 빚이나 갚아.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파와 티타임을 함께 하던 사모님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아, 수진 씨 미안한데 나 바빠요.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가 수진 씨랑 어울린다고 하면 내 수준까지 의심해요. 정말 인과응보네. 예전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물 끼얹더니 이제 정신이 좀 드시나. 뚝뚝 뚝. 2주 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빌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가장 비극적인 소품인 빨간 압류 딱지 뭉치가 들려 있었지만 이것은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척척척, TV, 냉장고, 소파 비싼 그림들, 그리고 수진 씨가 그토록 자랑하던 에르메스 샤넬 가방들 위로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안 돼. 내 가방엔 붙이지 마. 이건 내 목숨이야. 수진 씨가 달려들어 울부짖으며 몸싸움을 벌였지만 집행관들에게 밀려났습니다. 민규는 방 구석에 멍하니 서서 웃음과 자부심이 가득했던 집이 전쟁터처럼 황폐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떠벌리던 명예와 자존심이 이제는 빨간 딱지 한 장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자산은 압류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두 모자는 옷까지 몇 개만 든 채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벤츠도 강남 생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인천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진 씨가 쳐다보지도 않았을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방은 반지하였습니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며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유일한 창문은 길바닥과 붙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고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노상 방뇨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물 자국으로 얼룩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후회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내가 왜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살아야 해? 난 사장 사모님인데. 민규는 묵묵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자신의 희고 쓸모없는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비겁함과 사람을 무시했던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인천 외곽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에서 초라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벽돌로 고엔 부러진 상 위에는 쉰 김치 한 그릇과 차갑게 식은 밥뿐이었습니다. 최상급 한우만 먹던 최수진 여사는 지금 밥을 쑤셔 넣으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짠 눈물이 흰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규야,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양복 차림을 비웃지 않았더라면, 그 물만 끼얹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목이 메어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규는 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그는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사과로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탐욕이 초래한 치욕을 씻을 수도 없으니까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 씹는 소리가 쓰디쓰게 들렸습니다. 한편 VIP 병실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회장은 이마에 상처가 다 낫지 않았지만 강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 비서 김준호 일은 법대로 엄중하게 처리하게 해 살인 음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는 잠시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청구건설 직원들과 하청업체들은 죄가 없어. 그들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 아닌가. 회장님 뜻은 태양그룹이 천구건설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전부 인수한다. 직원들 체불 임금과 하청업체 공사 대금도 전부 정산해줘. 그리고 직원들은 전원 고용 승계하고 경영진만 교체한 뒤 천구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버리게. 강 비서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관용이 수백 가정을 살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품격입니다. 권력으로 끝까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죄 없는 생명들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1년 후,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태양그룹 본사에서는 새로 임명된 젊은 여성 CEO가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서아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탁월한 능력으로 백화점 부문 매출을 급상승시켰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자신감 넘치고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예전에 오만한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소심한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도시의 다른 한 구석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공사장. 직원들 월급이 적다고 비웃던 도련님. 민규는 지금 안전모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씨, 빨리빨리 안 해. 레미콘차 들어온다. 작업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갑니다. 민규가 크게 대답하고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점심시간 먼지투성이 바닥에 앉아 민규는 액정이 깨진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서아가 새로운 프로젝트 커팅식을 하며 여신처럼 빛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규는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시멘트 가루가 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눈빛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된 노동이 바로 그의 참회이자 처음부터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가장 얄궂은 상황에서 그들의 마지막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교회의 한 서민적인 갈비탕집, 늙고 초췌해진 수진 씨가 설거지와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던 손은 설거지 물에 불어 붉게 부르트고 추위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기 3번, 테이블 물 좀 더 줘요. 손님이 불렀습니다. 수진 씨는 급히 물통을 들고 나가 굽실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금방 갑니다. 그녀가 물통을 식탁에 내려놓자 손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수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고급 정장을 입고 현장 시찰을 나온 서아와 비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 손에 들린 쟁반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쳐 주방 뒤로 숨었습니다. 수치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진 씨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서아가 식당을 나와 대기 중인 채 오르려 할 때였습니다. 이서아 씨, 떨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따라 나와 더러운 앞치마에 두 손을 문지르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 아가씨, 내가 미안해요. 옛날 일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가씨랑 회장님께 죄송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늙은 여자의 용서비는 말뿐이었습니다. 서아는 차문에 손을 얹은 채 멈췄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살짝 돌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윗사람이 연장자에게 하는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쭈글쭈글해진 뺨 위로 눈물을 흘리는 수진 씨를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 침묵과 예의 바른 인사는 용서였지만 동시에 영원한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다시는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5성급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도연 회장은 레드와인 잔을 들어 딸을 인자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했다, 서아야. 서아는 미소 지으며 아버지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도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어둡고 작은 반지하방 창문으로 민규와 어머니는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건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 독방 구석에서 김준호 씨는 무릎을 감싸 안고 허공을 응시하며 뒤늦은 후회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오만의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세 사람. 그들은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낡은 양복이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며 명품 가방이 저렴한 인격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진정한 품격은 몸에 걸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해피엔딩, 오만한 자에게는 권선징각이라는 결말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거나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별히 등장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의 사연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